안녕하세요. 신정일입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꽃피운 실학의 10대 성자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남긴 역사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장소가 효상시키는 힘은 그렇게도 크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의 그 힘은 무한히 크다. 어디를 걷든지 우리는 역사의 유적 위에 발을 디디는 것이다. 그 말처럼 강진의 곳곳 다산 정약용 선생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향인 마제와 그리고 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는 곳이 바로 강진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다산 정약용 선생, 그러니까 유배를 가가지고 그 험한 세월을 보냈고, 그러다가 보니까 잘 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산 선생이 아주 잘 나가던 학인 관료 시절에 몇 사람하고 아주 재미난 놀이를 했던 곳이 바로 서울이었거든요. 그 중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설현지입니다. 설현지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서대문 옆에 있었던 연못이 바로 설현지거든요. 다산 선생이 그 당시에 친교를 맺었던 이치훈, 이유수, 한치흥 등 14명의 사람들과 중란시사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은 다음과 같은 규약을 정했는데, 살구꽃이 피면 한번 모이고 복숭아꽃이 필 때, 한여름 참외가 무르익을 때 모이고, 그리고 여름에 설현지에 연꽃이 만개하던 때 꽃구경하러 모이고, 국화꽃이 필 때 만나고, 그리고 또 큰 눈이 내릴 때, 그리고 이슬 먹으면 연꽃이 난초에 떨어질 때, 그때 이제 만났는데, 지금 설현지, 서울에서도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다 연지가 있었는데, 설현지의 연꽃이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날 모이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통문을 보내가지고 새벽에 만나가지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이슬 먹으면 연꽃이 터지기 직전 거기에다가 귀를 기울이는데, 그 터지는 소리를 청개화성이라고 했어요. 맑을 청자, 꽃화자, 10개자, 소리성자,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정기 모임이고, 비정기 모임은 아들이 결혼을 하거나 또 벼슬에 승진할 때 만나는 모임이 바로 그 중란시사 모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나가가지고 연잎에다가 술이나 차를 따라가지고 연대도 연근처럼 구멍이 뻥뻥 뚫려 있거든요. 그것으로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던 모임이 바로 중란시사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놀았던 다산 선생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유배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하면은 천주교의 산 증인이 바로 고무래정 씨 다산 선생의 가계입니다. 아버지는 정재원 진주 목사로 재직 중에 사망을 했고, 정약형은 정약용의 이복형인데 첫 부인이 천주교의 창립 성조인 이벽의 누이였고, 딸 명년이 황사영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정약전 다산의 둘째형으로 흑산도에 유배를 가가지고 자선어보를 지었고, 정약용 정조사회 국문을 받고 참수형을 받았고, 정약용의 아들이 정철상과 조선교구를 성립한 정화상의 아들이죠. 그리고 윤지충은 다산의 유사촌이고, 그리고 이승우는 다산의 매형, 이가완, 성호 이익의 종손, 권철신, 성호 이익의 혈통을 이어받은 권일신, 동사각목을 지은 안정복의 사이로 권철신의 동생, 형수의 동생인 이벽을 만나면서 천주교에 입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산 선생입니다. 정조와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게 참 대단했던 화성을 만들었고, 정조의 죽음 이후 신유서화로 포항 장기로 유배를 갔다가 조카 사위 황사영의 백사 사건으로 강진으로 유배를 갔던 사람이 바로 다산 선생입니다. 다산과 약전이 헤어진 아주 율정점입니다. 율정점에서 헤어졌는데, 율정점은
나주읍에서 북쪽으로 오리 지점에 있었던 율정댐인데 11월 21일 밤을 지낸 두 형제는 11월 22일 아침에 헤어졌고 그날 살아서 헤어졌던 두 형제는 생존 시에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띠로 익은 가게집, 새벽 등잔불이 푸르스름해 꼬질해 잠자리에서 일어나 샛별을 바라보니 이별할 일 참담해라. 그리운 정 가슴에 품은 채 묵묵히 두 사람 말을 잃어 억지를 말을 꺼내 목이 메어 오열이 터지네. 그렇게 헤어졌던 정약전은 1816년 6월 6일 흑산도에서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지요. 나중에서 정약전이 보낸 편지 한 장을 받았어요. 살아서는 증오한 율정점이여 문 앞에는 갈림길이 놓여 있었네. 본래가 한 뿔에서 태어났지만 흩날려 떨어져간 꽃잎 같았다오. 그날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천일각에서도 형님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훔쳤던 것이 바로 다산 선생이지요. 제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하면서 2021년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옛길을 다 명성으로 많이 지정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암에서 월출산 자락 누리째를 넘어가는 누리째길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명성으로 지정됐는데 영암의 그 사자 저수지에서 아름다운 고개를 넘어가면 바로 강진에 이릅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이 그 누리령을 넘어가면서 서울에 있는 도봉산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남아있어요. 누리령 잿마루에 바위가 우뚝한데 길손이 눈물 뿌려 사시사철 젖어있다. 월남을 향하여 월출산을 보지 마소. 봉마다 모두가 도봉산 모양이라네. 그러니까 봉우리가 꼭 도봉산의 산 모양 같기 때문에 월출산을 바라볼 때마다 고향 생각이 났다 하는 시를 썼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다산 선생이었습니다. 월출산 자락길 정말로 아름답지요. 강진에 접어들면서부터 월남사지가 있고 그리고 또 이 태평양 설록차가 있고 옆에는 또 백운동 원림이 있고 무의사가 있죠. 그 길을 지나가지고 다산 선생이 성전 삼거리를 지나가지고 도착했던 것이 바로 강진읍에 있는 주막 사의제죠. 사의제. 저곳에서 다산 선생이 첫 밤을 지내지요. 그러니까 동문 밖에 있는 주막집이었었는데 주막집에다가 거처를 정하고 유배 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두막집을 그곳에 와가지고 오두막집을 사의제라고 지었는데 그는 그 집에서 1805년 겨울까지 만 4년을 이곳에서 살았어요. 다산 선생이. 방에 들어가면서부터 창문을 닫고 밤낮으로 외롭게 혼자 살아가자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오히려 기뻐서 혼자 좋아하기를 나는 결을 얻었구나 하면서 사상내 3편과 상복 1편 및 그 주석을 꺼내다가 정밀하게 연구하고 구구까지 탐색하여 심식을 잃었다 라고 상례사전 서문에서 기록하였던 것처럼 본격적인 학문 연구와 서술활동을 전념한 그는 그곳에서 상례사전이라는 저술을 남겼는데 사실 벼슬아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책을 쓸 겨를이 없었는데 결국은 유배 생활 달리 할 일이 없잖아요. 책 읽고 글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겨를을 얻었다 하고 이곳에서 많은 글을 썼지요. 가서 보면은 이제 사의제라는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고 하나의 추막인데 사의제란 를 가지고 다산 선생이 쓴 글이 있습니다. 사의제란 내가 강진에서 귀양살이하며 살아가던 방이다. 생각은 마땅히 맑아야 하나 막지 못함이 있다면 올바로 맑게 해야 한다. 용모는 마땅히 엄숙해야 하니 엄숙하지 못함이 있으면 곧바로 엄숙함이 엉기도록 해야 한다. 언어는 마땅히 과묵해야 되니 말이 많다면 곧바로 그치도록 해야 한다. 동작은 마땅히 후정하게 해야 하니 후정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더디게 해야 한다. 이런 때문에 그 방의 이름을 네 가지를 마땅하게 해야 할 방이라고 하였다. 마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에 맞도록 하는 것이니 의로 규제함이다. 나이만 들어가는 것이 염려되고
뜻하는 것이니 의로규자입니다. 나이만 들어간 것이 염려되고 뜻돈 사업은 퇴폐됨을 서글프게 여김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까닭에서 지은 이름이다. 때는 가경 8년 1803년 11월 10일 동짓날이었다. 이곳에서 자기가 유배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기 마음다짐을 했던 곳이 바로 사의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배를 가게 되면 그곳에서 절망해가지고 다시는 꿈을 꾸지 않고 자기의 불행한 삶만 생각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니체의 말대로 역경에 처했을 때 가슴이 뛰어난다 하는 니체의 말처럼 그곳에서 새롭게 다잡고 자기의 학문 세계를 완성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다산은 그곳에서 1805년 겨울부터 강진읍 위치한 보은산방에 있는 고성사 보은산방으로 장소를 옮겨요. 그곳에서 주역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 수리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닿는 것, 입으로 읊는 것, 마음속으로 사색하는 것, 북과 먹으로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밥을 먹거나 변소에 가거나 손가락을 비비고 배를 문지르던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인들 주역이 아닌 것이 없었소 라고 썼던 시절이었다. 그 다음에 가을에 강진 시절 그의 애제자가 된 애청의 집에서 기거했다. 그런데 이때 남긴 글이 아주 재미있어요. 그렇게 주역사전을 완성하고 나서 했던 얘기가, 내가 다시 벼슬을 이 유배에서 풀려가지고 벼슬을 하게 된다면 내가 점쟁이들과 풍수쟁이들을 데려다가 곤장을 쳐가지고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겠다 했는데, 점쟁이나 풍수쟁이들한테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다산 선생은 유배가 풀리지 않았고 결국은 유배자가 풀려가지고는 벼슬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면서도 그 학문의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깨닫고자 했던 사람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사의제에서 지내던 때에는 혼자 책을 읽고 쓰면서 읍내 아저는 아이들이나 가끔 가르쳤을 뿐 터놓고 대화할 만한 상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막혔던 숨통을 틔울 수 있었고 그와 토론하는 가운데 학문적 자극을 받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일은 회장을 통해서 차를 알게 되었으며 초우선사 의순과 교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우선사는 지금 해남에 있는 대흥사 일지함이 있었잖아요. 그분의 도움으로 차를 마시기로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교류가 시작됐고 1812년 다산은 강진의 대부여였으며 다산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윤광택의 손자인 윤창모에게 유동딸을 시집 보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긴 글 중에 하나가, 신은 나라를 걱정해야 라는 글에서는 임금은 오늘날은 민중으로 해석함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내용이 아니면 그런 시는 시가 아니며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을 분개하지 않는 내용이 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은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데 오늘날에도 유정자들이 나라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자기만 걱정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다산 선생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다산 초당으로 옮기게 돼요. 다산 초당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면은 다산 초당이 아니죠. 예전에는 자그마한 집에다가 초가 지붕을 얹어가지고 초당이었었는데, 지금은 귀찮으니까 저렇게 전부 다 기와를 얹어가지고 다산 와당이라고 부르죠. 저곳으로 옮겼던 때, 그래서 다산 초당으로 옮겼던 때가 한참 지났었죠. 그러니까 다산 초당은 본래 귤동마을에 터잡고 살던 해남 윤씨 집안의 귤림처자 윤단의 산정이었었고, 정약용이 5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났던 그의 어머니가 윤씨였었고, 귤동마을 해남 윤씨들은 정약용의 일가 쪽으로 먼 친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의 풍속에서도 참 대단했던 것은, 그 당시에 부모가 죽을 때 자식들한테 다 재산을 남겨줬는데, 그 당시는 아들과 딸한테
공평하게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재산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다산 선생이 그걸 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장약용이 그러니까 유배 생활이 몇 해 지나면서 다산 선생을 갖다가 감시하던 눈길이 좀 많이 누그러졌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누그러지니까 장약용은 주위에 있는 자연히 제자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윤단의 아들인 윤문거 세형제가 있어가지고 장약용을 다산 초당으로 모셔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유배객들, 그러니까 학문이 높았었던 유배객들이 유배를 갔었던 곳,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정에는 동계 종원 선생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었고, 그리고 대정 바로 옆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유배를 갔었던 곳, 그곳에서 사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이리한 칭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탱자나무를 심어가지고 하늘도 볼 수 없게 만든 곳에서,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도 구름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이 오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었는데, 그런 역할을 다산 선생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산 초당으로 온 뒤 다산 선생은 비로소 마음 놓고 사색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본격적으로 연구와 조술에 몰두할 여건을 갖게 되었지요. 다산 초당에서 백년사로 넘어가는 산책길, 그리고 귤동마을 앞 구광포 바다, 그리고 스스로 가꾼 초당의 조촐한 정원 속에서 유배객의 을분과 초조함을 달랠 수 있었고, 또한 유배 초기에 의도적으로 멀리했던 해남 연동리의 일가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줬는데, 그 가운데 큰 도움은 윤선도에서 윤두수에 이르는 동안에 모아졌던 일가의 책을 다 가져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유배 생활에서 600여 권이라는 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다산 선생의 사색만 가지고 갔던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윤선도의 집, 그러니까 윤선도와 그리고 자화상을 그린 윤두서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모아놓았던 책들을 다 가져다 볼 수 있었고, 또 어떤 때는 해남의 윤선도 집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산학이라는 학문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한다면은 대단히 축복받는 유배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다산초당 가서 보면은 다산 선생이 차를 마셨다는 차 바위도 있고, 그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의 집자로 해가지고 다산초당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다산 선생의 글씨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정석이라는 글씨죠. 정석. 그래서 공물의 정씨, 정석, 자기의 성씨를 갖다가 저렇게 남겨놨는데, 그래서 다산 선생의 글씨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다산 선생의 다산초당이죠. 그러니까 이곳 다산 선생의 그 유배지를 찾아와 가지고 글을 남긴 문인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인용을 못하지만 황동규 선생의 다산초당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고, 그리고 귤동리 일박이라는 곽재구 시인의 시가 있는데, 정말로 다산 선생을 잘 묘사한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아을에 강진장 지나 창검 같은 도안만 걸어갈 때 가을바람은 차고 꽃깃을 세운 마음은 더욱 춥다. 황건 두른 의적 천만이 진을 친 듯 바닷갈대어 드런거림은 끝이 없고, 후두둑 바다오리들이 날아가는 하늘에서 그날의 창검 부딪는 소리 들린다. 적폐의 땅 풍찬 노숙의 길을 그 역시 맨발로 살찌키며 걸어왔을까. 쓰러져가는 국은 해속이 친 쿨럭이며 바라본 산천에 찍힌 소금빛가루 허름한 불빛, 부릅뜬 눈, 촉은 목피. 어느덧 귤동삼거리 주막에 이르면 얼굴 탄 주모는 생굴안주와 막걸리를 내오고, 그래 한 잔 들기나 다산 혼자 중얼거리다 문득 바라본 벽 위에 빛바랜 지명 수배자 전단 하나, 가까이 보면 낯익은 얼굴 몇 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더듬어 가는데, 누군가가 거기 맨 나중에 덧붙여 적은 뜨거운 인적사항 하나. 정다산 1762년 경기 광주산
깡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전직 암행거사 옥민관, 김인시, 애절양 등의 애민을 빙자한 유언비어 날포로 민심을 흉흉케 한 자생적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 교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수많은 운동을 했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지명 수배자들이 전단이 있고, 지금도 가다가 보면은 경제범에서부터 수많은 범죄자들의 전단을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다산 선생의 얼굴을 기억해내고 이렇게 시를 썼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몇 사람의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삼족이 멸하고, 그리고 또 몇십 년간의 유배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글 한 줄, 또 말 한마디가 남아가지고 역사를 진전시켜온 힘인데, 그런 의미에서 다산 선생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다산 초당 천일각이죠. 이곳에서 외로울 때마다 이게 천일각에 올라가가지고 다산 선생이 흑산도로 끌려가신 약전 형님 문득 그래서 강진만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그리고 어떻게 형님은 잘 살고 계신가 하는 생각을 했던 곳이 바로 다산의 천일각입니다. 제가 참 우리나라의 길을 많이 걸으면서 수많은 역사적인 길을 국가명성으로 만들었는데, 문경세제 또는 중령옛길, 하늘제, 그리고 누리제, 갈제 또는 그런 길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이 걸어갔던 길 중에 하나가 다산초당에서 백년사 가는 길이거든요. 그곳에서 다산 선생이 백년사로 넘어가 가지고 회장 스님을 만나 가지고 그곳에서 차 한잔 마시고, 어떤 때는 아침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던 길, 가다가 보면은 도안만 앞바다, 강진만이죠. 아름답게 펼쳐진 길, 그 길을 참 많이 걸어갔었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떠올리는 수 있는 시가 바로 정일근 시인의 유배지에서 보내는 다산 정약용의 편지거든요. 아직은 미명이라 강진의 하늘, 강진의 벌판, 새벽이 당도하길 기다리며 중로 차리를 다리는 치온 계절, 하게나 남의 바다를 건너 우두봉을 넘어오다 소우름으로 몰아치는 한입바람에 문풍지 속에 숨겨둔 내귀 하나 부질없이 서울의 기별이 그립고 흑산도로 끌려가신 약전 형님의 안부가 그립다. 저희들끼리 풀리며 쓸려가는 얼음장 및 찬물 소리에도 열 손톱들이 젖어 흐느끼고, 깊은 어둠의 끝을 헤치다 서서 손톱마저 다 닳아 쓰러지는 적소의 밤이여, 강진의 밤은 너무 깊고 어둡구나. 목포, 해남, 광주 멀리 나간 마음들이 지친 봉두남발을 끌고 와 이 양문 찬 물소리와 함께 흘러가고, 아득하여라, 정말 아득하여라. 처음도 끝도 찾을 수 없는 미명의 저편은 나의 눈물인가 무덤인가. 등잔불 밝혀둔 또 등뼈 자욱히 깎고 가는 바람소리, 머리 풀어 온 강진벌판이 우는 것 같구나. 어쩌다 폭설이 지는 밤이면 등불을 이루어 시경강보를 엮는다. 하게나 나이가 들수록 그리움이며 한이라는 것도 속절이 없어 첫해에는 산이라도 날려보낼 것 같은 그리움이, 강물이라도 싹둑싹둑 비워버릴 것 같은 한이, 폭설에 갇혀 서울로 가는 길이란 길은 모두 하얗게 지워지는 밤, 사선제에 앉아 시 몇 줄을 읽으면 세상의 법도 왕가의 법도 흘러가는 법, 힘줄 고운 한들이 사가서 흘러가고 그리움도 남의 바다로 흘러가 섬을 만드노나. 다산 선생이 그 유배지에 있을 때 많은 편지를 썼었는데, 하교, 아들한테 편지를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아들이 농활하고 자기가 벼슬으면서 공부해가지고 벼슬으면서 살다가 보니까 공부한 것이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아들 이름을 너는 농사나 지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농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곳에 와 있을 때 농이라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로 슬픈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결국 살아있을 때 자식이 먼저 죽는 것만큼 슬픈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글을 남겼던 때가 바로 다산 선생이 이곳에서 그런 글을 남겼었지요. 백년사, 그러니까 봄에 우리나라에 정말로 동백나무 꽃이 아름다운 곳들이 몇 곳이 있죠. 오동도도 있고 또는 뭐 광양의 옥룡사 근처도 있지만 백년사의 동백나무 숲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승탑이 참 하나가 동백나무 숲 속에서 우리를 맡고 있는데, 강진 백년사, 아까 해장 스님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수많은 학문을 서로 논했던 곳이 바로 백년사인데, 백년사 대원고전 글씨는 바로 원교 이광사 선생이 글씨죠. 그러니까 완도 신지도에 의회 왔을 때, 그러니까 해남 대흥사에 가서 보면은 대원고전 글씨 도 마찬가지로 그 이광사 선생이 썼었는데, 호남 일대의 많은 사람들이 원교 이광사 선생을 찾아가 가지고 글씨를 써달라고 있었는데, 원교 이광사 선생이 아들이 바로 연려실기술을 지은 이경익 선생입니다. 저도 택리지를 쓰거나 우리나라의 역사서를 쓸 때 정말로 많이 도움을 받았던 분의 책이 바로 이경익의 연려실기술인데, 아버지가 유배를 왔기 때문에 이경익 선생은 벼슬을 할 수 없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연려실기술이라는 대단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의 글씨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백년사지요. 백년사에서 그 해장선사를 만났는데, 해장선사는 해남 대흥사 승려였다. 30세를 되었던 그는 투리운학에서를 주도할 만큼 대단한 학승이었었는데 백년사에 거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약용이 읍내 사의제에서 살던 1800년 5년 봄에 서로 알게 되어 거의 깊이 교류하였고, 정약용이 한때 보은산방에서 머물며 주역을 공부하고 머물 때 아들을 데려다 공부시킬 때도 그 해장선사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장은 다산보다 나이는 어리고 승려였지만 유학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문제에도 뛰어났다고 했는데, 1811년 전에 해장선사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비명을 쓰면서 논어 또는 율려, 성리학의 같은 뜻을 살고 있어 유학의 대가나 다름없었다. 다산 선생이 해장선사를 추모했던 글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느 시기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다산 선생은 유배에 와가지고 가장 교류가 깊었던 사람이 바로 해장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니코스 카잔차키스에서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내 키높이를 늘 열심히 재고 있네. 사람의 키높이란 늘 같은 것이 아니라서 말일세. 인간의 영혼이란 기후, 침묵, 고독,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눈부시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네. 해장선사를 만났기 때문에 주역을 같이 공부하면서 주역 사전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데, 다산 선생은 해장선사를 만났고 그리고 초선사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이 이곳에서 아들들한테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아주 재미난 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죄인이 되어 너희들에게 아직은 시골에 숨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게 하였다만, 사람이 살 곳은 오로지 서울의 심리 안팎뿐이다. 만약 집안의 힘이 소락하여 서울 한복판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면 잠시 동안 서울 근교에서 살면서 과일과 채소를 심으며 삶을 유지하다가 자금이 점점 불어나면 서둘러 도시의 복판으로 들어간다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서울, 경기, 그중 강남으로만 인구 집중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다지 괴를 달리하지는 않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서울에 살아야 정치, 경제, 문화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출세할 수 있으니까, 그 유배지 강진에서 아들들한테 어서 서울 사대문 앞에 집부터 장만해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200년 전 얘기예요. 200년 전 얘기인데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다산 선생이 오늘날에 태어났다면 부동산으로 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이런 편지가 있어요.
폐조구자재로서 학문마저 게을리한다면 장차 무엇이 되겠느냐. 과거를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참으로 독서할 기회를 얻었다 할 것이다. 너희들이 만일 독서하지 않는다면 내 저서가 쓸데없이 될 테고 내 글이 전해지지 못한다면 후세 사람들이 다만 사헌부의 탄핵문과 재판 기록만으로 나를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학연, 정약연이 결국은 나중에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박규수, 그러면서 나중에 삼일천하, 갑신정변의 주역들과 연결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산 선생의 아들인 정학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산 선생이 일가가 바로 윤선도 해남 윤씨였었잖아요. 해남 윤씨. 윤선도 선생은 보길도라는 아주 아름다운 명승을 만들어 가지고 후세 사람들한테 정말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바로 이제 저곳이 해남 윤선도의 고택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윤선도의 후손이 바로 윤두서, 우리나라 초상화 중에 가장 자화상으로 가장 잘 그린 그림, 윤두서의 자화상을 그린 윤두서가 바로 해남 윤선도 선생의 후손이고, 윤선도의 후손이 바로 다산 선생의 어머니였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다산 선생이 세상에 초당에서 나무 한 그루, 한 폭이, 풀 한 폭이 병들지 않은 것이 없는 이 땅과 그의 그 병폐를 깊이 고민하면서 썼던 글이 바로 애절량이라는 시거든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의 여부는 오직 나 한 사람의 기쁨과 슬픔일 뿐이지만 지금 만백성이 다 죽게 되었는지니 이를 장차 어찌하면 좋으냐. 여강 공후 그는 시약과 애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 당시 백성들이 외면했던 실상을 시로 적었어요. 갈밭 마을 젊은 여인 서러워라. 현문 향해 울부짖다 하늘 보고 호소하네. 군인 남편 못 돌아오면 있을 법도 한 일이지만 해마다 예부터 남연랑은 들어오지 못했노라.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난애인 베넷물도 안 받았는데 3대의 이름이 군적에 실리다니 달려가서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범같은 문직이 버티어 있고 이정이 호통하여 단벌소만 끌려갔네. 남편 문득 칼을 갈아 방 안으로 뛰어들자 붉은 피 낭자하구나. 스스로 한탄하네. 아이 낳은 저로구나. 그러니까 참 이렇게 먹고 살기도 없는데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또 피해를 입게 되니까 자기의 남근을 잘랐었던 이런 애절량이라는 시를 남겼던 사람이 바로 다산 선생입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은 어떤 사례부들은 사실은 한 번도 고통스럽게 살지 않으면서 자연을 노래했지만 다산 선생은 고통스럽게 살면서 그 당시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민중들을 향한 시를 정말로 많이 남긴 사람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죠. 아름다운 바다 강진만, 제가 이제 남파랑길을 걸어가면서 완도에서부터 저쪽 마량리까지 걸어가면서 바라봤었던 풍경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정말로 강진의 바다가 아름답거든요. 특히 이제 탐진강 같은 경우도 아름다운데 정약용 선생이 정말로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많은 곳들을 보고 남겼었는데 탐진강은 저 영암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강이죠. 그래서 장흥을 거쳐가지고 90호 부근에서 이제 그 강진만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강인데 90호 탐진이라는 것은 탐나의 사자가 신라에 조공을 바칠 때 배를 탔던 곳이 됐던 곳이 탐진 나루거든요. 그래서 탐진강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남포 노래를 썼어요. 이곳 광진에 유배를 왔던 다산 정약용은 1807년 4월 시골 사람 몇 명에게 함께 90호에 가서 배를 띄우고 놀다가 늦게 월고포에 정박한 뒤 달빛을 받으며 돌아온 뒤 남포노래라는 시 한 수를 지었어요. 밀물 와서 앞에 지면 천지가 광활하고 태풍이 푸른 유리 같은 물결을 부수는 곳, 키들어 소용돌이 가르며 흥 타고 들어가서 곧바로 한 잔씩 돌리며 작은 모임 가졌네.
입이 있어 술 마시고 애기도 안 오지만 문인 학사에 어떻게 미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서울에서 잘 놀 때 같이 풍류객들하고 놀았던 것들, 사실 강진에 와서는 못 놀았지만 90호에 가서 뱃놀이를 하면서 놀았던 것이 바로 다산 선생의 풍류였었습니다. 그래서 강진에서는 다산의 풍류를 되살려도 참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18년 9월 18일 이태순의 간곡한 진전으로 드디어 유배가 풀린 다음 다산 선생의 강진을 떠났거든요. 사람과 수레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유배지 강진에서 고향인 마제로 돌아갔다. 그 무렵 다산이 남긴 기록은 아래와 같다. 나는 가경 신유 1801년 겨울에 강진에 도착하여 동문박의 주막집에서 우접하였다. 일축 1805년 겨울에는 보은산방에서 기식하였고 병인년 1806년에는 가을에는 항래의 집에 이사가 살았다. 무진 1808년 봄에야 다산에서 살았으니 통계하여 유배지에 있었던 것이 18년인데 읍내에서 살았던 게 8년이고 다산에서 살았던 것이 11년째였다. 그러니까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강진이죠. 다산의 묘소에서 바라본 다산의 집이죠. 다산 선생의 집터, 그러니까 1925년에 을충년 대홍수 때 다 떠내려갔어요. 떠내려가가지고 그 당시에 다산 선생의 책도 많이 떠내려갔죠. 그래서 다시 옮겨 지은 것이 오늘날의 다산 선생의 집이죠. 미음자 집이죠. 바로 그 위에가 다산 선생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 선생은 풍수생이들을 믿지 않았어요. 죽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은 절대 풍수생이들을 부르지 마라. 그리고 내 집 뒤에 있는 이 산에다 써라. 자리를 잡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자리가 천하의 명당자리라고 오늘날에 풍수하는 사람들이 다 찾아가는 명당의 그 기본 곳이 된 곳이 바로 교과석 같이 된 곳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집이죠. 그래서 다산 선생은 천주교에서는 배반자이자 은인이에요. 그리고 다산 선생은 그리고 또 왕따 중에 왕따가 다산 선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은 천주교 측에서 보면은 배반자였는데 신의 사옥 이후 과감하게 천주교를 배교했어요. 내가 믿지 않았다. 그랬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볼 때는 한국 천주교의 은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선교자인 다빌리는 다산에 1830년에 다산이 조선복음 전례서를 남겨가지고 천주교의 역사를 갖다가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다산 선생이 없다면은 우리나라가 천주학이 들어오게 된 것을 연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산 선생의 광암 이벽 또는 정화상, 정철상 전부 다 다산 선생의 친인척들이 전부 다 관련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다산 선생은 천주교의 은인이자 배반자였었고, 그래서 다산과 그의 가문이 없었다면 어떻게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알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런 의문점을 표할 때가 있죠. 그리고 다산 선생은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왕따 중에 왕따가 바로 다산 정약용, 그리고 교산 허균이거든요. 다산 선생이 유배가 풀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고, 늙은 여종, 또 늙은 여종이나 남종도 상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산 선생의 그 집 앞을 서울의 고관대작들, 아는 사람들도 들어있죠. 그런 사람들이 충주로 가거나 또는 여주를 가거나 또는 춘천으로 갈 때, 지금은 팔당댐이 되어 있지만 그곳이 예전에는 용진이라는 나루터였거든요. 용진이라는 나루터를 지나갈 때 다산 선생 앞을 지나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산 선생의 집을 바라보게 되면은 눈이라도 마주쳐가지고 눈길이라도 마주쳐가지고 나중에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해가지고 다산 선생의 집 앞을 지나갈 때는 강 건너 천지남 쪽을 바라보고 외면하고 지나갔던 그 절대 고독 속에서 다산 선생이 다산학이라는 거대한 학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왕따도 극복만 할 수 있다면 보약 중에 보약이 바로 왕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산다는 것이 결국은 슬픔밖에. 그래서 괴테한테 그 제자인 에커만이 물었어요. 선생님은 일생 동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한참 헤아려 보더니 그때가 75살이었거든요. 온갖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인데 나는 4주 28일간만 행복했네. 발레리도 마찬가지. 발레리는 물었어요. 발레리는 사흘간만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했고 평안했던 날들은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날들만 기억하는데 다산선생은 그 고통 속에서 결국은 자기의 학문을 완성해가지고 그 학문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한테 참 교훈이 되고 그리고 따라가야 할 발자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산선생의 좌우가 여유당입니다. 겨울 냇물을 건너듯 내 이웃을 두려워하라. 그런 뜻을 지니고 사는, 그래서 그 뜻대로 자기가 좌우를 지었는데 그렇게 좌우를 짓고도 평생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래서 다산학으로 거듭난 정약용 선생인데 흥이 나면 뜻을 움직이고 뜻이 나타나자 바로 쓴다. 나는 조선 사람에서 조선의 시를 즐겨 짓는다. 조동인 선생이 한국문학통사에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무엇보다도 그 당시 헐벗고 굶주린 이 땅의 민중들과 이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러한 애국심이 다산의 사상적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크게 주목해야 한다. 그러는 의미에서 그 양반은 현재 다산학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 관심이 되고 있으며 그 자취가 서린 현장은 후학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강진은 다산이라는 한 위대했던 인물이 유배를 와가지고 강진을 새롭게 바라보고 강진을 또 사람들이 다시 찾게 만드는 곳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